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결정장애에서 벗어나는 법. 주변에 결정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결정장애란 점심으로 뭘 먹을지, 주말에는 뭘 할지 등의 사소한 결정도 내리기 어려워하는 증상을 말한다. 결정장애는 심리학의 공식적인 진단명은 아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우리 주위에서 많이 들려오기 시작한 말이다.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점심 메뉴나 주말 스케줄 같은 간단한 일에서부터 어떤 직장에 취업할지, 어떤 사람과 사귈지, 결혼은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나아가 자신의 인생 방향을 좌우하는 결정까지도 혼란스러워한다. 당장 오늘 뭘 입을지도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30년 후의 미래를 그릴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결정장애는 부모님의 양육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어려서부터 중요한 결정을 부모님이 대신해 준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을 어려워한다. 이름만 들으면 아는 해외 명문 대학교를 졸업한 어느 수재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엄마, 다음엔 뭐 해야 해? 부모들은 자식이 잘 되길 바란다. 어렸을 때부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려 하고 성공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만 시킨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자식의 결정권이 무시된다는 것이다. 부모는 사회 경험이 더 많고 아는 것이 더 많다는 이유로 자녀의 결정을 대신한다. 너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 대학만 가면 네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자녀가 어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하지만 자녀의 자아가 성장하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할 때는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험이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한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모르고 자신이 결정한 바를 실행해 본 적도 없는데 어찌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가? 물론 모든 결정장애가 부모님의 양육 태도만은 아니다. 점점 더 커져가는 세상의 불확실성 역시 결정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인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 믿었던 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여기에 변화하는 산업 구조와 불안한 경제 상황, 그리고 격동하는 세계 정세와 기상이변까지 당장 내일이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긴 안목을 갖고 무언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결정도 할 수 없는 상황은 통제감의 상실을 의미한다. 통제의 욕구는 인간이 가진 욕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다.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불안과 우울감을 느낀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박적으로 어떤 일에 집착하거나 자신에게 할 일을 주는 누군가에게 의존하기도 한다. 통제감의 욕구는 심지어 통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경기를 앞둔 스포츠 선수들이 하는 저마다의 루틴은 긴장과 불안을 줄이고 경기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옛날부터 행해져 온 수많은 제의도 이와 동일하다. 취업과 결혼 등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점집을 찾는 사람들의 심리도 마찬가지다. 마치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것이다.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찌 될지 모른다고 불안에 떨며 남은 인생을 그냥 보낼 순 없다. 오래지 않아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그때까지의 삶도 나의 삶이며 의미 있게 만드는 것도 나의 책임이다. 그러려면 결정을 내가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어떤 분처럼 말이다. 결정장애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다면 일단은 사소한 결정부터 스스로 내려보는 연습을 하자. 마음은 일종의 습관이다. 해본 적 없고 두려운 일이라도 꾸준히 조금씩 하다 보면 언젠가는 잘할 수 있다. 오늘 입고 나갈 옷을 고르고 점심으로 먹을 메뉴를 선택하고 다음 학기에 들을 수업을 결정하다 보면
더 중요한 결정도 내릴 수 있다. 고속버스에서 뭐뭐가 터진다면. 고속버스에서 설사가 터져본 적이 있는가? 고속버스에는 화장실이 없다. 3시간 이상의 장거리 노선이 아니라면 중간에 휴게소를 들리는 일도 없다. 도착 시간은 아직 멀었는데 아래로부터 전해져 오는 신호는 점점 주기가 짧아진다. 그 난감함은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니더라도 익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 이런 상황이 닥치면 사람들의 성격이 드러난다. 어떤 사람은 도착할 때까지 최대한 괄약근에 정신을 집중하고 심호흡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없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 살며시 가방을 열지도 모른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성격이란 어떤 사람에게 고유하게 나타나는 행동의 패턴이다. 정신역동 이론에서는 성격을 욕구 충족의 체계로 정의한다. 자신이 바라는 바를 충족하는 방식이 그 사람의 성격이라는 것이다. 터져나오는 설사를 끝까지 참는 사람은 아마도 사회적 규범에 민감하며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며, 다른 사람이야 어쨌든 급한 불부터 끄려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성격에 가까울 것이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성격은 어느 쪽일까? 타인들을 위해 자신의 욕구를 참는, 다시 말해 끝까지 설사를 참는 사람이 더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급하디 급한 생리적 욕구를 참게 되면 결국 몸이 상하기 마련이다. 나의 지인 중에는 고속버스에서 소변을 너무 참아 방광염에 걸린 이도 있다. 남들을 생각하다가 제 몸 상하는 성격을 바람직하다고 말하긴 어렵다. 물론 급하다고 아무데나 싸제 끼는 성격은 명백히 나쁜 성격이다. 자신이야 시원하겠지만 밀폐된 버스 안에서 그 냄새는 어쩔 것이며, 그걸 치워야 하는 사람은 또 무슨 잘못인가? 그럼 도대체 어쩌라는 건가 싶겠지만 또 하나의 선택지가 있다. 바로 기사님께 버스를 세워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휴게소는 아니지만 갓길에라도 차가 서면 내려서 근처 풀숲에라도 들어가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도착이 조금은 늦어지겠지만 돌아오면서 승객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면 될 일이다. 이것이 내 생리적 욕구도 해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이러한 해결책을 떠올릴 수 있는 이야말로 건강한 성격의 소유자다. 좀 지저분한 예를 들긴 했지만 이 이야기는 프로이트의 성격 이론을 요약한 것이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신에는 원초아와 자아, 초자아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원초아란 인간의 욕구를 의미하며, 초자아는 사회 유지를 위한 법과 규범들이 내재화된 것을 말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아의 역할이다. 자아는 욕구와 규범 사이에서 균형을 맞춘다. 자아가 욕구에 치우치면 제 욕구 채우기에 급급한 성격이 된다. 반면 규범에 치우치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다. 그렇지만 자신의 욕구는 충족하지 못한다. 건강한 성격을 가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욕구를 아는 것이다. 내가 뭘 원하는지부터 알아야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충족할지 생각할 수 있다. 나의 욕구는 사회적 규범 안에서 충족할 수 있는 종류의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것도 있다. 하지만 충족하기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하거나 억압하게 되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먼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한 다음 그것을 충족할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맞다. 욕구를 충족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 꼭 법과 규범을 어기고 반사회적인 방식으로 욕구를 충족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의 상당 부분은 억압된 욕구에서 비롯된다. 욕구를 조절해야 할 자아가 욕구를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네, 오늘은 한민 교수님의 심리학의 쓸모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책 제목이 조금 더 기네요. 한민의 심리학의 쓸모, 내 인생을 사는 50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이 교수님은 멸종위기 1급 토종 문화 심리학자라고 프로필에 첫 줄에 쓰여 있습니다. 멸종위기라고 해서 저는 딱 보고 어떤 뭔가 생태를 연구하는 그런 교수님인가 하고 보는데 그게 아니고 멸종위기에 처한 토종 문화 심리학자라고 하십니다. 네,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문화 및 사회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또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 연구교수, 미국 클라크 대학교에서 박사 후 연구원,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등을 역임했다고 하네요. 와, 진짜 뭔가 거의 우리나라의 대학교에서 연구를 하시고 계속 활동하고 계신 토종 심리학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님이 역사나 철학, 인류학, 사회학, 뇌과학을 넘나드는 이론과 생활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엮어서 재미있게 강의하는 걸로 유명하세요.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 좀 유명한 그런 세바시, 어쩌다 어른, 사피엔스 스튜디오 같은 프로그램에도 출연해서 재미있는 강의를 해주시곤 했는데요. 맨 앞에 서문을 읽어보고 좀 재밌었어요. 심리학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학문이잖아요. 왠지 이름만 들어도 심리학 이 세 글자만 들어도 매력적이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학문? 뭔가 보통 이렇게 접근하기 쉬울 것 같다는 생각에 다들 이제 궁금해하는 그런 분야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교수님도 똑같이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심리학을 공부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고 심리학을 코끼리라고 하면 심리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우리는 개미 정도의 느낌이라고 비유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만큼 조그만 개미 한 마리가 거대한 코끼리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이런 심리학을 쉽게 이해하는 건 사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사실 심리학의 정체성을 과학으로 규정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 전공하는 그런 학자들은 심리학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 이론 중에서도 과학적인 검증이 어려운 이론들은 공공연히 무시당할 때가 있다고 해요. 네, 참 어렵죠. 그런 의미에서 심리학을 그냥 한 학기 교양 수업 정도로 이제 선택하고 접해보려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과학으로서까지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실제로 그 분야에서 공부하고 계신 정말 최고의 전문가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그런가 보다. 심리학이 정말 깊이 있는 그런 과학적인 학문이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 어렵게 생각하고 접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실생활에서 좀 더 접하면서 이런 책을 통해서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한민 교수님의 심리학 개론 강의를 바탕으로 했다고 해요. 실제 이런 수업 들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을 가진 학생들을 만나고 그들이 자신의 경험과 주변에서의 사례로 심리학의 이론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배운 내용들을 실제 스스로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네, 참 재밌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은 2가지 챕터를 골라서 읽어드렸고요. 예전에 저도 차에서 극심한 그런 구토 증상에 시달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2번째로 읽어드린 부분, 설사에 관한 부분이 그래서 제가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을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는 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한번 책 구해서 다들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고 심리학 읽는 습관을 저와 같이 길러보도록 해요. 네, 그럼 저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책 소개해드리러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